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7일 새벽 해외 축구 7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헤라클레스 대 위트레흐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헤라클레스 알멜로는 수비 블록을 유지하려 하지만 중원 압박이 위로 끌려 올라가는 순간 수비 라인과 간격이 벌어지는 흐름이 자주 나타나고 이때 박스 앞 공간이 넓어지며 상대의 공격 전개를 허용하는 장면이 반복된다. 쿨레노비치는 전방에서 버티며 크로스와 세컨볼 상황에서 마무리를 노리지만 팀이 뒤로 밀리면 지원이 늦어지며 고립되는 흐름이 나오고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지는 구간도 나타난다. 알스트란드와 흐루스티치는 중원에서 활동량을 보여주지만 수비 간격이 벌어지면 중앙 보호가 완벽하지 않고 이 구간에서 상대 이선 자원에게 공간을 허용하는 장면이 발생한다. FC 위트레흐트는 미겔 로드리게스를 중심으로 전개가 이루어지며 드 위트가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아 연결하고 제키엘이 뒷공간을 향해 침투하는 패턴을 반복한다. 미겔 로드리게스는 방향 전환과 전진 패스로 템포를 바꾸는 능력이 뛰어나며 상대의 수비가 움직이는 순간 공간을 활용하는 플레이가 강점이고 이 과정에서 공격 속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위트레흐트는 중원 압박 이후 빠르게 전방 패스를 선택하며 역습을 전개하고 측면에서는 밸런스를 유지하며 뒷공간 노출을 최소화하고 이런 구조는 전환 상황에서 안정감을 만든다. 헤라클레스는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박스 앞 공간이 열리는 문제가 있다. 위트레흐트는 미겔 로드리게스의 전진 패스와 제키엘의 침투로 그 공간을 공략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인 간격 관리와 전환 완성도를 고려하면 위트레흐트가 유리하다. 위트레흐트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어서 바이에른 뮌헨 대 뮌헨글라트바흐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최근 경기력에서 안정적인 점유율과 강한 전방 압박을 기반으로 경기를 주도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중원에서는 패스 연결이 매우 매끄럽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격 전개 속도도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특히 측면에서의 전개 이후 박스 안으로 연결되는 패턴이 자주 나오고 있으며 득점 기회 창출도 꾸준하게 만들어내고 있다. 수비에서는 라인을 비교적 높게 유지하면서도 압박 이후 빠른 볼 회수로 상대 공격을 차단하는 모습이 자주 나오고 있다. 최근 일정에서도 공격과 수비 밸런스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홈 경기에서는 경기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흐름을 가져오는 장면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시타르트는 최근 경기에서 수비적인 운영을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으며 라인을 깊게 내린 뒤 역습을 통해 기회를 노리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있다. 다만 중원에서의 압박 강도가 높지 않아 점유율을 쉽게 내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으며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도 종종 보이고 있다. 공격에서는 빠른 전환 이후 측면 돌파를 통해 기회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마무리 과정에서의 정확도는 다소 아쉬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경기 흐름을 길게 유지하기보다는 버티는 운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바이에른 뮌헨은 점유율과 압박을 기반으로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 공격 전개에서도 다양한 패턴을 통해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시타르트는 수비적으로 버티며 역습을 노릴 가능성이 있지만 전체적인 전력 차이와 경기 주도권 측면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유리한 흐름이 예상된다. 바이에른 뮌헨 승리를 추천한다. 이어서 나폴리 대 토리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나폴리는 호일룬을 중심으로 전방 압박과 뒷공간 침투를 동시에 활용하는 공격 전개가 특징이며 수비 라인을 계속 흔들어 상대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흐름을 만든다. 노아랑은 측면에서 출발해 안쪽으로 감아 들어오는 움직임과 드리블 이후 슈팅 연결이 날카로운 자원이며 하프스페이스 침투로 공격 전개에 변화를 더한다. 맥토미니는 중원에서 압박과 공중볼 경합, 박스 침투까지 모두 수행하는 박스2 박스 자원으로 세컨볼 상황과 후방 침투에서 영향력이 크다. 나폴리는 3백 앞더블 미드필더를 두고 윙백을 높게 올리며 상대 진영에서 공격 시간을 길게 유지하려는 구조를 사용한다. 최근에는 세트피스 전술 완성도가 높아지며 코너킥 상황에서 장신 센터백들이 니어 포스트로 빠르게 파고드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이때 맥토미니와 이선 자원들이 박스 바깥에서 세컨 슈팅을 노리며 걷어낸 공도 다시 위협적인 슈팅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 토리노는 사파타를 중심으로 롱볼과 크로스를 활용하는 공격 패턴이 많으며 전방에서 공을 버티는 연계 능력이 공격 전개의 출발점이 된다. 지오반니 시메오네는 사파타 주변에서 침투와 압박을 동시에 수행하며 세컨 찬스에 적극적으로 가담한다. 블라시치는 중원과 이선 사이에서 드리블 전진과 중거리 슈팅으로 공격 흐름에 변화를 준다.
토리노는 미드필더 숫자를 촘촘하게 두고 윙백 크로스와 세컨볼 경합으로 찬스를 만드는 구조다. 다만 라인을 높게 올리는 구간에서 뒷공간 관리가 흔들리며 수비와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종종 나온다. 또한 압박이 풀리는 순간 파울로 흐름을 끊는 장면이 많아 박스 근처 세트피스를 허용하는 패턴도 반복된다. 후반으로 갈수록 간격 관리와 세컨볼 처리에서 흔들리며 실점 위험이 커지는 흐름이 나타난다. 나폴리는 호일룬의 뒷공간 침투와 노아랑의 컷인 움직임, 맥토미니의 박스 침투가 동시에 작동하며 수비 라인을 좌우와 전으로 흔드는 전개가 예상된다. 토리노는 사파타를 중심으로 롱볼과 크로스를 통해 기회를 만들겠지만 세컨볼 경합과 박스 앞 공간 관리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세트피스 완성도와 공격 옵션 다양성을 고려하면 나폴리가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나폴리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파리 생제르맹 대 AS 모나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곤살로 하무스를 중심으로 박스 안에서 마무리를 책임지는 공격 구조를 갖춘 팀이다. 곤살로 하무스는 수비 라인 사이에서 등지는 플레이로 공을 지켜주다가도 방향을 틀면 곧바로 골문을 향해 침투하며 슈팅 각을 만들어내는 스트라이커다. 두에는 측면에서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로 수비를 흔드는 자원이며 페널티 박스 측면까지 깊게 파고든 뒤 낮은 크로스로 박스 안을 계속 두드리는 유형이다. 이강인은 하프 스페이스에서 전진 패스와 짧은 연계, 왼발 킥 선택으로 공격 방향을 바꾸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는다. 파비안 루이스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안정적인 볼키핑과 좌우 전환 패스로 경기 흐름을 관리한다. 파리 생제르맹은 공 점유를 길게 유지하며 상대 수비를 점점 뒤로 밀어넣는 전개를 자주 만든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 체력이 떨어지는 구간을 집요하게 공략하는 팀이다. 두에는 측면 돌파 이후 낮은 크로스를 반복적으로 공급하며 수비 라인을 흔드는 역할을 한다. 이때 수비가 정렬을 잃는 순간 이강인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세컨볼을 받아 슈팅이나 결정적인 패스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AS 모나코는 비에레트를 중심으로 롱볼과 크로스를 활용하는 공격 패턴이 많다. 비에레트는 몸싸움과 제공권을 바탕으로 공을 지켜주며 이선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클리오체는 좁은 공간에서의 볼터치와 전진 드리블로 공격 템포를 높이려는 자원이다. 골로비는 중원과 이선 사이에서 전진 패스와 중거리 슈팅으로 박스 앞 공간을 공략한다. 다만 공격이 비에레트 쪽으로 쏠리는 구간이 길어지면 공격 흐름이 끊기고 역습에 노출되는 장면이 나타난다. 또한 측면 수비 복귀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하프 스페이스가 열리는 문제가 반복된다. 파리 생제르맹은 곤살로 하무스를 중심으로 두의 측면 돌파와 이강인의 하프 스페이스 플레이가 결합된 공격 전개가 예상된다. 파리 생제르맹은 후반으로 갈수록 박스 안 침투와 크로스 빈도를 높이며 상대 체력 저하 구간을 공략할 가능성이 있다. AS 모나코는 비에레트를 활용한 롱볼과 세컨볼 패턴으로 대응하겠지만 수비 간격 관리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전반적인 경기 흐름을 고려하면 파리 생제르맹이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파리 생제르맹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어서 프레스턴 대 옥스퍼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프레스턴은 수비형 미드필더를 축으로 중원 라인을 넓게 펼쳐 압박 밀도를 높이는 팀이며 공을 탈취한 뒤에는 곧바로 전방으로 패스를 넣어 빠르게 공격을 전개하는 직선적인 스타일을 보여주고 오스마이치는 최전방에서 뒷공간 침투와 박스 앞 마무리를 동시에 갖춘 스트라이커로 등지는 플레이 이후 방향 전환과 슈팅 연결이 빠른 공격수다. 루이스는 수비 라인에서 대인 방어와 커버 범위를 동시에 책임지며 좌우 공간을 빠르게 정리해 3백 균형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고 메카는 활동량을 바탕으로 태클과 인터셉트를 반복하며 상대 빌드업의 출발 지점을 끊어내는 중원 자원이다. 프레스턴은 윙백을 높게 올려 측면 폭을 넓히고 안쪽 미드필더가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며 컷백과 크로스를 동시에 노리는 전개를 가져가며 세트피스에서도 장신 자원을 활용해 박스 안제공권과 세컨볼까지 노린다. 옥스퍼드는 포백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빌드업을 시도하는 팀이며 랭크셔는 박스 안에서 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이 좋은 스트라이커로 수비 뒷라인 사이를 끊임없이 공략하는 선수고 푸아에타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드리블과 슈팅 위협을 동시에 만드는 공격 자원이며 크라스테프는 이선 중앙에서 전진 패스를 공급하며 공격 리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후방에서 지나치게 안전한 패스 선택이 반복되면서 전진 속도가 떨어지고 수비 라인과 중원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나타나며
이 과정에서 랭크셔가 고립되고 공격 숫자 투입이 줄어드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고 세컨볼 상황에서도 라인 이동이 늦어 역습 노출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경기는 전방 압박을 통해 흐름을 끌어오는 팀과 후방에서 안정적인 빌드업을 고집하는 팀의 구조적인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프레스턴은 중원 압박과 인터셉트로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격 전환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팀이다. 옥스퍼드는 후방 패스 의존도가 높아 압박 상황에서 실수가 나올 위험이 존재한다. 프레스턴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어서 셀타비고 대 레알 마드리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셀타비고는 보르아 이글레시아스를 중심으로 전방에서 볼을 지켜내며 공격을 이어가는 전개가 특징이고, 이글레시아스는 체격을 활용해 수비를 등진 상태에서도 안정적으로 공을 보호하며 이선에 연결하거나 크로스 상황에서는 제공권을 통해 직접 마무리를 노리는 스트라이커다. 엘 압델라우이는 측면에서 터치라인을 넓게 활용하며 오버래핑과 크로스를 반복하는 자원으로 공격 시에는 박스 안으로 지속적으로 볼을 공급하고 수비 시에는 깊게 내려와 풀백과 함께 측면 수비 숫자를 맞추는 역할을 한다. 다만 복귀 타이밍이 늦어지는 순간에는 하프스페이스 공간이 열리며 상대 공격에 노출되는 장면도 나타난다. 일라익스 모리바는 중원에서 활동량과 힘을 바탕으로 전후방을 넓게 오가며 팀의 중심을 잡는 미드필더로 압박 상황에서도 공을 지켜낸 뒤 전진 드리블이나 과감한 세로 패스로 공격 전개 속도를 끌어올린다. 셀타비고는 전방 투입 이후 세컨볼 경합을 통해 공격을 이어가려 하지만 미드필더 라인이 수비 쪽으로 깊게 내려가면 박스 앞 공간을 상대에게 허용하며 중거리 슈팅과 측면 전환에 흔들릴 수 있다. 레알 마드리드는 전방 공격 자원들의 유동적인 움직임을 활용하는 팀이며 호드리고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짧은 드리블과 스피드를 활용해 수비 라인을 흔드는 공격수고, 비니시우스는 왼쪽에서 폭발적인 가속력을 앞세워 풀백을 정면으로 돌파하며 하프스페이스 안쪽까지 침투해 슈팅이나 낮은 크로스로 공격을 이어간다. 귤러는 이선에서 공을 받아 좁은 공간에서도 패스를 연결하며 공격 템포를 조율하는 플레이메이커로 중거리 슈팅까지 위협이 가능하다. 레알 마드리드는 최전방부터 시작되는 강한 압박과 미드필더 라인의 연쇄적인 압축을 통해 상대 패싱 루트를 차단하며 높은 위치에서 공격 기회를 만들어내는 팀이다. 셀타비고는 이글레시아스를 활용한 전방 투입과 세컨볼 경합을 통해 공격 흐름을 만들려 할 가능성이 높다. 레알 마드리드는 전방 압박 강도를 높이며 셀타비고 빌드업을 초반부터 흔들려 할 가능성이 크다. 경기 흐름이 빠르게 전개될수록 공격 전환과 개인 기량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레알 마드리드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어서 울버햄턴 대 리버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울버햄튼은 중원 숫자를 앞세워 상대 전진을 묶어두려는 운영을 가져가는 팀이고, 아로코다레는 체격과 제공권을 활용해 박스 안에서 기준점 역할을 수행하며 길게 들어오는 볼을 등지고 지켜내고 이선에 떨어뜨리며 공격의 출발점이 된다. 암스트롱은 짧은 스프린트와 라인 브레이킹 움직임으로 뒷공간을 곧게 파고들며 아로코다레가 만들어낸 1차 경합 이후 떨어지는 공에 빠르게 반응해 박스 안 침투를 노리는 자원이다. 안드레는 수비 라인 앞에서 태클과 압박 타이밍을 조율하며 볼을 끊어낸 뒤 짧은 패스로 전환의 출발점을 만드는 역할을 맡는다. 그래서 울버햄튼은 전방 타깃을 향한 투입과 세컨볼 경합을 중심으로 직선적인 역습 위협을 만드는 팀이다. 반면 리버풀은 공격 자원들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 박스 근처 숫자를 점점 늘려가는 운영이 특징이고, 에키티케는 연계와 침투를 모두 수행하며 하프스페이스로 빠져나와 이선과의 패스 교환을 통해 공격 루트를 만든다. 모하메드 살라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깊은 돌파 이후 컷백을 선택하는 장면이 많고, 이 움직임이 상대 중앙 수비 라인을 계속 흔든다. 맥 앨리스터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와 방향 전환을 섞어 사용하며 공격 템포를 조율하고 박스 외곽에서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리버풀은 시간이 지날수록 박스 주변의 공격 숫자를 늘리고 측면 돌파 이후 중앙 침투로 연결하는 패턴을 반복하며 득점 기회를 만들어가는 팀이다. 울버햄튼은 역습 한 번으로 분위기를 뒤집을 수 있는 공격 루트를 갖고 있지만 경기 전반을 주도하는 운영에서는 다소 제한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리버풀은 전방 압박과 측면 돌파를 반복하며 상대를 점점 박스 근처로 밀어넣는 패턴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울버햄튼은 시간이 흐를수록 중원 간격이 벌어질 수 있고, 리버풀은 살라의 돌파와 에키티케의 침투, 맥 앨리스터의 패스 조율을 통해 찬스를 누적할 수 있다. 리버풀 승리를 추천합니다.